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권태호입니다. 그리고 하영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영 기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박진영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어젯밤 각종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 한동훈 제명, 정광훈 구속, 이런 관련 속보 등을 해설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기륜형 한겨레 논설위원과 함께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사형 구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네. 예. 2024년 벌써 재작년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불법계엄 선포 이후에 40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죠. 지기현 재판장 심리로 어제 열린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그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요. 특검팀은 감경 요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진영 평론가님이 사형 구형할 걸로 예상하셨잖아요. 네, 저는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른바 행정부 산하의 법무부 외청,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은 저는 행정적 절차처럼 법이 적용되어서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에서 임명한 민주주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좀 더 깊이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특검이 존재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사형이냐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예. 둘 중에 어느 쪽에 그 양쪽 그 전망이 다 나왔는데 네. 사형은 뭐 우리가 지금 거의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상황과 그리고 전두환에 대한 사형과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상징적 의미 예. 그리고 96 지금 이제 사람이 희생된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또 사형을 주장하는 분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의사를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1996년도에 전두환 때 사형 것과 비교하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발전 정도와 민주주의의 향상 정도를 감안하면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이 결코 적지 않다. 네, 더 그런 크다. 이유 때문에 예.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맞섰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팀이 직접 이 사형 구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물론 그 실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형 구형으로 내란의 역사를 끊어내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마디로 전두환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야기를 하면서요. 30년 전 그러니까 그로부터 30년 뒤에 더 계획적인 수법의 내란범이 탄생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결심 공판에 참여한 이 특검팀 구형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네.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죄의 중과가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법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가 아니면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가. 저는 이런 철학적 문제도 작동한다고 보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자연과학 같이 뭐 뉴턴이 사과를 던지면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주의적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민주화된 사회 그리고 경제적 폐해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끼친 악영향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면은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지금 구형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특검에서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내란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살인이 얼마나 일어났는가로 판단한다면은 그건 내란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분명히 사형 구형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두환 때를 기억하면 그때는 내란죄 외에 살인죄도 같이 있었던 그렇죠. 걸로 맞습니다. 기억됩니다. 예.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죠. 네네. 사실은 이 뷰리핑 전해드리면서 이 최후 진술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 마느냐 사실 이 항목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반성 없는 궤변이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주장했던 계엄 주장, 이른바 말하는 호소형 계엄, 이 주장을 다시 했거든요. 계몽령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자정을 넘어서 최후 진술을 시작을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송으로 전국에 전 세계에 시작한다고 알리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느냐, 뭐 총알 없는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 보셨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 특검에 대해서도 무슨 이리 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특검 수사의 부당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1년 넘게 탄핵 형사재판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의 인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궤변이죠. 예, 뭐 궤변입니다. 예. 개사과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네. 개소리라고 진짜 예. 아침에 차마 담지 못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국회가 저지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한 이후에도 합참 지하벙커에서 제2의 제3의 계엄을 획책했다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고령 활자된 내용 중에 불법 계엄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들이 활자화되어 있습니다. 활자가 된 게 뭐냐? 행동 강령 목표입니다. 거기에는 이른바 의사들 처단한다는 처단. 이야기까지 되어 있고요. 정치 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못하게 하겠다. 언론의 자유를 막겠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계엄입니다. 네. 그 포고령이 스스로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포고령이 그러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 공개되면서 국무위원들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국민들이 또 지켜봤죠. 예,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이게 얼마나 궤변인지는 물론 이제 국회에 들어오는 군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다 현장으로 중계해 받았고요. 얼마나 궤변인지 아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인들조차도 이 현재에 대한 상황 파악 못하고 궤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어저께 윤석열 피고인의 그 최후 진술 중에 몽테스키우의 법의 정신을 인용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입법 그 상권 분립 얘기하면서 그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사법부가 간섭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상대권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건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잘못 공부한 법조인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서로 뚝뚝 떨어져 가지고 서로 아무것도 감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이 전부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가 가장 핵심 요체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행정부든 사법부든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비판하고 간섭할 권리를 태생적으로 타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사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리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공화제적 역할을 하도록 우리 헌법 구조가 짜여져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이 로마법적 전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양이 아니라 그 시대 2000년 전 시대부터 존재했던 사상적 철학적 배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네. 헌법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 통제와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변호인들도 어저께도 또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진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도 필리버스터인데요. 어제는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궤변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 얘기를 꺼냈습니다. 뜬금없이.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재직 중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사법 처리한다면 이 대통령 파기환 송심도 개시해야 한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요. 예를 들면 뭐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보영 변호사라는 사람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쇼츠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별로 본인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비즈니스이고 재판정이 정치 투쟁의 장이다. 예. 라는 근본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행여 의심되는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입니다. 침대 직구의 이유 중에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 2월 23일 날 사법부 인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월 23일까지 1심 선고 재판을 잡지 않고 지기현이 인사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새로운 판사가 들어오면은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나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선고는 2월 19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가 끝난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2월 19일 목요일이고 예.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이제 법원 인사는 그 다음 주 월요일 2월 23일 날 있는 것인데 이제 네네. 그 부분이 조금만 삐끗하면 그렇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2월 19일 날 선고는 내려지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네. 사실 뭐 이런 예견을 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법 기술이 동원된 걸 보면 상상 이상의 것들이 많이 동원이 돼 있어서 약간의 불안함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2월 19일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재판부는 좀 그렇게 명토 박아서 이야기하고 2월 있습니다. 19일 날 그게 시간이 3시니까 오후 예. 3시니까 예. 아마 이것도 아마 밤늦게나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예,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제 원래 재판정에 윤석열 지지층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쪽 분위기는 어땠나요? 재판정 분위기는? 사실은 어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사형이 구형된 다음에 소란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란이 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웃음이나 한숨소리 뭐 이 정도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실제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알 수 없는 웃음 이렇게 그러니까 웃음을 지었는데 이게 묘하더라고요. 예, 장면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특유의 그 머리를 도리도리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 중에서 예. 이거 그 친윤 세력들이 아닌 네. 사형을 선고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고 주장하신 분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이 친윤 세력 또는 윤어게인 세력을 자극해서 오히려 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우려했던 무슨 그 시위라든지 뭐 약간 이상한 행동이라든지 아직까지는 관찰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데자뷰가 좀 있는데요. 탄핵 결정이 났을 때 국회에서 그때 국회 앞에서 사실은 소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큰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당시에도 결정이 난 순간 그 직후에 그냥 헌재 앞에서 네. 많이 있던 사람들. 헌재 앞에서요. 헌재 앞에서. 네, 헌재 앞입니다. 헌재 앞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구형에서도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세력의 힘을 빼는 듯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윤여계인 세력들이 철학적이거나 정당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익 기반이라는 뜻이죠. 이른바 이게 유튜브에서 돈 되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이용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매개체가 사형 구형을 받음으로써 갑자기 이 사멸해 간다. 그럼 금방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법원 주위에 10몇 명밖에 안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우리 말씀하신 순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전문가님께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는 정치 전략 짜는 분들이 이상한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법학 전문가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법조인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법의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라고 저는 제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저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내란 동조 공조 혐의, 내란 동조 혐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그 구형이 다 됐죠? 예, 맞습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는 무기징역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했고요. 노상원 수첩으로 이미 많이들 아실 텐데 비서내란 책사 이렇게도 불리죠. 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뇌부에게도 구형이 됐는데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그리고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이렇게 구형됐습니다. 예. 이 어저께 이제 그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기 하려면 네. 윤석열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형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재판부가 다시 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말하자면 공을 넘겼달까요? 예,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월 19일 날 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